한국인들은 아마 눈치도 못 챌 거예요. 한국에 오래 산 일본인들이라면 모두들 다 알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죠. 일본인들만 안다는 한국인들의 특징에 대해 어느 여성이 일본 유튜브에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영상이 일본 내에 일파만파 퍼지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쿄에서 온 25살 하루카입니다. 제가 처음 한국 드라마를 본 건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당시 일본에서 크게 히트친 겨울연가를 어머니가 즐겨보셨는데 어느 날 저도 우연히 함께 보게 되었죠. 그때부터 한국 드라마에 매료되어 틈만 나면 한국 드라마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는 K-팝에 빠졌어요. 방과 후에 친구들과 한국 아이돌 춤을 따라 추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연스럽게 한국어도 독학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한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나로 적어가며 한국어 공부를 했어요. 유튜브로 한국어 강의도 들었고 한국 예능도 자막 없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한국 유학을 결심했어요. 한국에 가서 예능 컨텐츠를 만드는 방법을 배워오고 싶었거든요. 일본 예능은 대부분 너무 자극적이거나 과해서 억지 웃음을 만들어내는 편이에요. 그런데 반면 한국 예능은 자연스럽고 어색함이 없죠. 한국 예능의 자연스러움을 배워 일본에서 적용해보고 싶었고 저는 서울의 어느 대학원에 지원하기로 마음먹었죠. 하지만 부모님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계셨어요. 할아버지 세대부터 이어져 온 감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도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셨지만 제가 유학을 간다고 하자 크게 반대하셨어요. 매일 밤 부모님을 설득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됐어요. 부모님 몰래 한국행을 준비하기로 한 거죠. 아르바이트를 3개나 하면서 유학 자금을 모았습니다. 낮에는 카페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어요. 남는 시간엔 대학교 입학시험 준비를 해야 했죠. 6개월 동안 하루 4시간밖에 자지 못했지만 한국에 가겠다는 일념으로 버텼습니다. 다행히 좋은 성적을 얻어 대학원에 합격할 수 있었고 대학원 합격 통지를 받은 날 저는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 아닌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래도 제 꿈을 위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죠. 출국 전날 밤 부모님의 방 앞에 편지를 놓았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꼭 성공하고 돌아오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좋은 성과를 내서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다는 마음도 담았죠. 가방 하나 달랑 들고 나리타 공항으로 향하던 날 아침 하늘이 유난히 맑았어요. 마치 제 선택을 축복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죠. 제 선택이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꼭 성공해야만 했으니까요. 그렇게 저의 한국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벌써 6개월 전의 일이네요. 지금도 가끔 부모님 생각에 눈물이 나지만 후회는 없어요. 한국에서의 하루하루가 저에겐 꿈만 같거든요. 그저 부모님께 제 모습을 당당히 보여드릴 수 있을 때까지 더 열심히 살아볼 수밖에 없죠. 제가 처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무렵이었어요. 무거운 캐리어 2개를 끌고 입국장을 빠져나오는데 한 캐리어가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마스크를 쓴 중년 남성이 다가와 캐리어를 일으켜 주셨죠.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공항버스 타는 곳까지 짐을 옮겨주시겠다고 했어요. 처음엔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오해가 무색할 정도로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게다가 버스 안에서도 한국 사람들의 친절은 계속됐습니다. 무거운 캐리어를 버스 트렁크에 넣어주시고 내릴 때도 도와주셨어요. 한국어가 서툴러 길을 잘못 들었을 때도 지나가던 분이 숙소까지 직접 데려다 주셨습니다. 일본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적극적인 친절이었죠. 하지만 다음 날부터 시작된 한국의 빠른 템포는 저를 당황하게 했어요. 지하철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빠르게 걸었고 에스컬레이터에서도 한쪽으로 비켜서서 뛰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빨리빨리 문화가 무섭기만 했죠. 학교 식당에서도 밥을 빨리 먹어야 했어요. 천천히 먹고 있으면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일본에서처럼 여유롭게 앉아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도 빨리 먹는 연습을 시작했어요. 한국어 수업도 빨랐습니다. 선생님은 빠른 속도로 수업을 진행하셨고 학생들은 재빠르게 대답했어요. 저는 대답하기도 전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곤 했죠. 하지만 이런 속도가 오히려 한국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됐습니다. 지금에야 이 문화에 완전히 적응한 뒤라 다른 나라에 여행하거나
일본으로 돌아갈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파요. 특히 일본은 행정적인 절차가 매우 느리거든요. 모든 게 다 수동이고 종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처럼 빠르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없어요. 작은 것 하나도 다 손으로 써야 하는 문화거든요. 처음엔 한국의 빠른 템포가 무서웠지만 이젠 오히려 이 활기찬 에너지가 좋아졌습니다. 한국인들의 적극적인 친절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됐죠. 이 문제 때문에 일본에 오는 한국 사람들은 늘 빠른 한국에서 있다가 너무 느린 일본으로 오고 나서 너무 비효율적이라서 화가 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나니 어느 정도 주변을 둘러볼 여유도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업이 일찍 끝나 학교 근처를 돌아다니다가 좁은 골목길을 발견했어요. 그곳에는 오래된 식당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고향의 냄새가 나는 한 식당이 있었죠. 은하수 식당이라는 허름한 간판이 걸린 그곳으로 들어섰어요. 안에는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혼자 왔냐고 물어보시더니 구석 자리를 내어주셨어요. 된장찌개와 고등어구이 백반을 주문했죠. 처음 본 손님인데도 할머니는 반찬을 듬뿍 더 놓아주셨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할머니는 계속 저를 지켜보셨어요. 마지막 숟가락까지 비웠을 때 할머니가 웃으시며 다음에 또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이 만남이 제 한국 생활에 큰 전환점이 될 거라는 걸요. 그날 이후 이따금씩 혼자 밥을 먹으러 가야 하는 날이면 그 식당으로 향했어요. 처음에는 무뚝뚝해 보이셨던 김순자 사장님은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배가 고플 때면 언제든 들르라며 식당 문을 늦게까지 열어두시기도 했죠. 식사를 끝내고 식당 문을 나설 때면 사장님은 항상 내일도 또 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타국에서 외롭게 지내던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할머니 덕분에 저는 한국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대학원 생활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교수님께서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제안하셨습니다. AI를 활용한 한일 언어 번역 시스템 개발이었죠. 저는 일본인 유학생이니 이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하지만 저는 AI 분야는 전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교수님께 말씀드리자 교수님은 웃으시며 일단 해보자라고 하셨어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반응이었죠. 충분한 준비 없이 시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연구실 선배들도 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AI 기초부터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고 제가 모르는 것을 물어볼 때마다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실수를 해도 괜찮다며 다독여 주었죠. 덕분에 두려움 없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2달째 되던 날 큰 실수를 했어요. 중요한 데이터를 잘못 처리해서 일주일치 작업을 날려버렸습니다. 일본이었다면 큰 문제가 됐을 상황이었죠. 하지만 교수님은 오히려 이런 실수야말로 좋은 경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런 교수님의 태도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자 주변 친구들은 실수도 발전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다음부터 똑같은 실수는 안 하면 된다며 위로해줬죠. 서로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하는 문화가 참 좋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첫 회식 자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연구실 동기들과 선배들이 모두 참석한다고 했죠. 일본에서도 회식 문화는 있었지만 한국의 회식은 뭔가 다르다고 들어서 긴장됐어요. 저녁 7시 연구실 근처의 삼겹살집에 모였습니다. 선배를 비롯해 10명 정도가 모였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선배들이 소주병을 땄죠. 그리고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는 거예요. 처음 보는 광경에 어리둥절해 있는데 지연이가 소맥을 만들어 건네주었어요.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지만 한국 문화를 경험해보라는 말에 용기를 내어 마셨습니다. 첫 모금에 놀랐죠. 일본 술과는 전혀 다른 맛이었어요. 한국의 건배 문화도 신기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조용히 잔을 부딪히는 정도인데 여기서는 다 같이 큰 소리로 건배를 외쳤어요. 원샷 이라는 말의 뜻도 그때 처음 알았죠. 그리고 잔을 비우고 나면 누군가가 바로 다시 채워주는 문화도 새로웠습니다. 고기를 구우면서도 문화 차이를 느꼈어요. 일본에서는 각자 조용히 먹는데 여기서는 서로 고기를 구워주고 가위로 잘라주면서 수다를 떨었죠. 특히 소연 선배가 저를 많이 챙겨주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부위를 따로 구워서 접시에 놓아주셨죠. 술이 몇 잔 돌자 분위기가 더욱 무르익었습니다. 선배들이 자신들의 실수담을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처음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실수로 한 달치 데이터를 날려버렸다는 이야기, 발표날 긴장해서 완전히 멍해졌던 이야기 등이었죠. 그때 박소연 선배가 제 실수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데이터 처리를 잘못해서 일주일치 작업이 날아간 일이었죠. 순간 긴장했는데 선배는 오히려 그런 실수가 있어야 성장한다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배가 처음 연구실에 들어왔을 땐 그런 일이 더 많았다고 했죠. 회식이 무르익을수록 한국어도 늘어났어요. 술이 몇 잔 들어가니 한국어가 더 잘 들리는 것 같았죠. 지연이가 저보고 술이 한국어 선생님이라며 농담을 했어요. 2시간쯤 지나자 2차를 간다고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보통 1차에서 끝나는데 말이죠. 노래방에 가자고 했어요. 이미 많이 취한 상태였지만 한국 문화를 더 경험해보고 싶어서 따라갔죠. 노래방에서는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평소에는 조용하던 교수님까지 오셔서 열정적으로 노래를 부르셨죠. 저는 일본 애니메이션 주제가를 불렀는데 모두가 함께 춤을 추며 즐겼어요. 밤이 깊어져서 택시를 타고 돌아가려는데 소연 선배가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많이 취했다고 걱정되었다나 봐요. 택시에서도 계속 제 안부를 물어보고 다음날 아침에는 꼭 해장국을 먹으라고 당부하셨죠. 다음날 아침 연구실에 나갔더니 모두가 어제 재미있었다며 반겨주었어요. 두통약도 건네주고 컨디션을 걱정해주었죠. 일본에서는 회식 다음날 그런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데 이런 따뜻함이 참 좋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연구실 사람들과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회식 자리에서 보여준 서로에 대한 배려와 친근함이 일상으로 이어졌죠. 한국의 회식 문화가 단순히 술을 마시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가까워지는 시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저도 한국식 회식이 익숙해졌어요. 소맥도 잘 마시게 됐고 노래방에서 한국 노래도 부를 수 있게 됐죠. 무엇보다 이런 자리를 통해 진정한 동료애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정이구나 하고 느낀 순간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의 일단 해보자 문화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자세, 실수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는 동료애, 이런 것들이 한국의 발전 원동력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교훈 덕분에 지금은 AI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실수도 하고 어려움도 많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교수님과 선배들이 있어서 어떤 도전이라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죠. 한국의 연구실 문화는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렇게 한국 생활에 조금 적응할 무렵 갑자기 공인중개사 사장님께 연락이 왔어요. 집주인이 급한 사정이 생겼다며 방을 빼줘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이런 일이 생긴 데다가 한국어도 서투른 저는 이 일이 너무 당황스러웠죠. 고민하며 연구실에서 한숨을 쉬고 있을 때 옆자리에 소연 선배가 제 상황을 알게 됐어요. 말도 안 된다며 무슨 그런 사람이 다 있냐고 일단 따져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속수무책으로 짐을 뺄 생각부터 했는데 소연 선배 덕분에 중개사에게 사정이라도 물어볼 수 있었어요. 소연 선배는 한국어가 서툰 저 대신 직접 중개사에게 전화했어요. 알고 봤더니 그 집의 주인은 중국인이었는데 주변 시세보다 월세를 적게 받는 것 같아 막무가내로 짐을 빼라고 했던 거였죠. 소연 언니는 전화를 끊고서는 법적으로는 무조건 제가 안 나가도 되는 일이지만 괜히 중국인 집에 계속 살다가 나올 때 이것저것 트집 잡힐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일단 새 집을 구할 때까지 자기 집에서 같이 지내자고 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심심했다면서 오히려 반갑다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폐를 끼칠까 망설였지만 선배의 진심 어린 마음이 느껴져서 감사히 받아들였죠. 소연 선배의 집으로 이사한 첫날 저녁, 선배는 제 방에 예쁜 이불 세트를 새로 깔아주었어요. 일본에서 가져온 짐을 정리하는 것도 도와주셨습니다. 그날 밤 선배와 함께 라면을 끓여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그때 저는 한국에 오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을 어렴풋이 하게 된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하더라도 주변에 든든한 사람들이 많아 잘 헤쳐나갈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소연 선배는 제가 새로운 집을 구할 때도 꼼꼼히 따라다녀주며 집을 구해주었어요. 오히려 예전 집보다 더 좋고 집주인도 마음씨 좋은 분이셨죠. 그렇게 연구실 생활이 익숙해질 무렵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은하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밖을 내다보니 김영수 할아버지와 박민철 할아버지가 서 계셨죠. 처음에는 진짜 싸움이 난 줄 알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두 분은 얼굴이 벌개져서 서로를 향해 손짓을 해가며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계셨거든요. 순자 할머니께 무슨 일이냐고 여쭤보니 웃으시면서 그저 오늘 저녁 고스톱 치자고 서로 초대하는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야 자세히 보니 두 분은 웃음기 가득한 얼굴로 대화하고 계셨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인들의 큰 목소리가 친근함의 표현이라는 걸 이해하게 됐습니다. 은하수 식당에서는 이런 광경이 자주 벌어졌어요. 순자 할머니는 그럴 때마다 저에게 한국 사람들의 정겨운 모습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싸우는 줄 알고 낯설기만 했던 큰 소리가 이제는 오히려 정답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주말이면 어김없이 식당을 찾았어요. 순자 할머니는 제가 오면 항상 반찬을 더 내오셨습니다. 특히 제가 좋아하는 멸치볶음은 제가 올 때마다 새로 볶아주셨죠. 일본에 계신 할머니가 생각나는 순간이었어요. 한 번은 감기에 걸려 주말 동안 식당에 가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 할머니가 직접 죽을 끓여서 제 자취방으로 가져다 주셨어요. 어떻게 제 주소를 아셨는지 지금도 궁금하지만 그때 정말 감동했었죠. 그날 할머니와 얘기를 나누다가 할머니는 제가 일본에서 부모님 몰래 유학 온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저에게 부모님께 연락해보라고 조심스레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부모님께서 자식 걱정에 잠도 잘 못 주물 거라고 하시면서요. 그날 저녁 처음으로 부모님께 문자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 할머니와 저는 거의 가족같이 가까이 지내게 됐고 식당 일이 바쁠 때면 저도 자연스럽게 돕게 됐어요. 설거지를 하거나 심부름을 가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럴 때마다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즐거웠죠. 가족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할머니 덕분에 한국의 정이 무엇인지 진짜로 알게 됐어요. 힘들 때면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기쁠 때는 누구보다 함께 기뻐해 주십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구실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날 밤 갑자기 옆구리가 찌르듯이 아팠어요. 처음에는 체했나 보다 하고 참았는데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결국 연구실 동기 지연이에게 전화를 걸 수밖에 없었죠. 지연이는 곧바로 택시를 타고 달려왔어요. 저를 부축해 응급실로 데려갔는데 맹장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죠. 외국인인 제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지연이가 보호자가 되어주겠다고 나섰어요. 아마 외국인이라 절차가 까다로웠을 텐데도 수술 동의서부터 입원 수속까지 모든 걸 지연이가 처리해 주었습니다. 일본에 계신 부모님께도 연락을 해주었죠. 수술 후 며칠 동안은 거의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저를 간호해 주었어요. 저는 지연이에게 이렇게 민폐를 많이 끼쳐서 어떡하냐고 하자 지연이는 친구끼리 이 정도는 당연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연이보다 더 오래 알고 지내는 일본 친구들이 많지만 과연 제가 이렇게 쓰러졌을 때 일본 친구들이 이렇게까지 도와줄까 하는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아마 일본 친구들은 이렇게까지 해주진 않았을 거예요. 퇴원하고 나서도 지연이는 매일 제 자취방에 들러 반찬을 챙겨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순자 할머니께서도 죽을 끓여 보내주셨다며 전해주었어요. 그때 지연이가 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꺼냈죠. 할머니께서 저를 많이 걱정하신다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할머니의 과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할머니께서 겪으신 일들 위안부로 끌려가셨던 아픈 과거를 듣게 됐죠.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할머니께서 그런 아픔을 겪으셨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친손녀처럼 아껴주시고 일본어까지 배우시면서 챙겨주신 마음이 더욱 미안하게 느껴졌죠. 다음 날부터 저는 은하수 식당에 가지 못했어요. 할머니 얼굴을 뵐 면목이 없었습니다. 지연이가 할머니께서 계속 저를 찾으신다고 전해주었지만 차마 갈 용기가 나지 않았죠. 연구실에서 실험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던 그날 오후였어요. 연구실 문을 조심스레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순자 할머니가 서 계셨죠. 검은색 모자를 쓰시고 손에는 도시락을 들고 계셨어요. 순자 할머니는 제가 다 나았는데도 식당에 나타나지 않아 너무 걱정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지연이에게 연구실 위치를 물어 직접 찾아오셨대요. 도시락 안에는 제가 좋아하는 고등어구이와 멸치볶음이 가득했죠. 할머니는 저를 데리고 학교 뒤편 작은 공원으로 가셨어요. 그러면서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앳된 모습의 할머니가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시는 할머니의 눈빛이 평소와는 달랐어요. 무언가 깊은 슬픔이 담겨 있는 것 같았죠. 그러더니 할머니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1943년 여름 할머니는 가족들과 함께 경북 안동에서 살고 계셨대요. 어느 날 일본군이 마을에 들이닥쳐 젊은 여성들을 강제로 끌고 갔다고 하셨죠. 할머니는 그때의 기억을 이야기하시면서도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담담하게 말씀하셨죠. 중국으로 끌려가 3년 동안 위안부로 지내야 했던 이야기,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해방 후에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그때부터 또 다른 고통이 시작됐다고 하셨어요. 가족들은 이미 뿔뿔이 흩어졌고 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견디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아무도 모르는 서울로 올라와 새 삶을 시작하셨대요. 처음에는 이 골목에서 작은 분식집을 시작하셨답니다. 혼자서 김밥을 만들어 팔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내셨죠. 그러다 단골 손님이었던 할아버지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셨고 은하수 식당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해요. 할머니는 오랫동안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않으셨대요. 누군가 손가락질할까 두려웠다고 하셨죠. 하지만 숨어 살 수만은 없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는 일본에게 할머니라도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날부터 할머니는 이 일을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일본에서 왔다는 걸 알고 혹여나 제가 상처받을까 이 이야기를 숨기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저와 함께 지낸 시간들이 할머니께 위로가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일부러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토록 힘든 과거가 있었음에도 저를 손녀처럼 아껴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신 할머니의 마음이 너무나 감사하고 죄송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신 할머니는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잘못한 놈들이 미안해해야지 제가 왜 미안해하냐고 하셨죠. 처음에는 한국에서 살면서도 일본인을 미워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증오는 자신만 아프게 한다는 걸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할머니가 들려주신 단풍나무 이야기였습니다. 매년 가을이면 잎을 떨구지만 봄이 오면 새 잎을 틔우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그렇다고 하셨어요. 일본 정부로부터 사과를 받는 것과 지금 저와 잘 지내는 건 완전 별개라고 하셨죠.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지금 이 순간 만난 우리가 더 소중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할머니의 손녀 같은 하루카일 뿐이라는 말씀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그날 할머니는 오랫동안 저를 안아주셨어요. 할머니의 따뜻한 품은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렇게 서 있었죠. 돌아가는 길에 할머니는 앞으로도 계속 식당에 와달라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여기서 문을 활짝 열고 저를 기다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본에 돌아가더라도 언제든 이곳이 제 집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 다음 주말부터 저는 다시 식당을 찾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맛있는 반찬을 듬뿍 챙겨주셨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됐죠. 할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의 역사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슈퍼 아저씨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이 골목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은하수 식당도 6개월 안에 문을 닫아야 한다고 했죠. 할머니는 이 소식을 담담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았지만 저는 너무나 속상했어요. 그날 밤 연구실에서 고민하다가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SNS로 은하수 식당을 알려보기로 한 거예요. 일본인 유학생의 시각에서 바라본 따뜻한 한국의 정 그리고 할머니의 맛있는 음식을 소개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연구실 친구들을 데려왔어요. 지연이와 소연 선배가 자기 친구들을 데려왔고 그 친구들이 또 다른 친구들을 데려왔습니다. 할머니의 정성스러운 음식과 따뜻한 정에 모두가 감동했죠. 제가 올린 영상 중에서 할머니가 된장찌개에 특별한 재료를 넣는 장면이 큰 인기를 얻었어요. 할머니만의 비법이 담긴 영상이 하루 만에 10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댓글에는 할머니의 음식이 생각나는 맛이라는 이야기가 가득했죠. 주말이면 일부러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들도 늘어났어요. 어떤 분들은 부산에서 아침 일찍 기차를 타고 오시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늘어난 손님들 때문에 힘들 텐데도 한 분 한 분 정성스럽게 대접하셨죠. 어느 날은 한 유튜버가 찾아와서
할머니의 식당을 컨텐츠로 촬영하고 싶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이셨지만 이 골목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을 거라는 말에 출연을 허락하셨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에는 더 많은 관심이 쏟아졌어요. 젊은 손님들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많이 찾아오셨습니다. 할머니의 음식에서 어머니의 맛을 느꼈다는 분들이 많았죠. SNS를 통해 은하수 식당이 알려지면서 뜻밖의 변화가 시작됐어요. 골목시장의 다른 상인분들이 하나둘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40년째 과일 가게를 하시는 김영호 할아버지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셨죠. 재개발 문제는 은하수 식당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골목에서 평생을 보낸 상인들 모두의 삶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과일 가게, 정육점, 반찬 가게, 세탁소까지 모든 가게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죠. 상인회 회의가 열렸어요. 이대로 삶의 터전이 완전 넘어가게 둘 순 없다며 전통시장의 가치를 살리면서 관광지로 발전시키자는 의견이 나왔죠. 시장 상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 운동에 동참했어요. 과일 가게 할아버지는 64년 된 고목나무 아래서 찍은 옛날 사진들을 내어오셨습니다. 세탁소 아주머니는 50년 전 이 골목에서 찍은 결혼 사진을 보여주셨죠. 골목시장의 역사를 기록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찾아와 상인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기 시작했습니다. 각 가게마다 담긴 수십 년의 이야기가 하나하나 기록됐죠. 시장 입구에는 추억의 골목 사진전이 열렸어요. 흑백 사진 속 골목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르신들은 젊은 시절의 추억을 이야기하셨고 젊은이들은 그 이야기에 귀 기울였죠. 주민들의 서명운동도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몇백 명에 불과했지만 SNS를 통해 소식이 퍼지면서 전국에서 서명이 이어졌습니다. 이 골목에서 추억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기 시작한 거죠. 놀라운 변화는 그때부터였어요. 이 골목을 보존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 골목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했죠. 결국 재개발 계획은 전면 수정되어 골목의 정취를 살리는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상인들과 주민들이 모두 모여 축하하는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눈시울을 붉히셨죠. 은하수 식당은 이제 이 골목의 상징이 됐어요. 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변함없는 마음으로 손님들을 맞이하십니다. 골목을 지키신 수많은 상인분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새로운 손님들에게 전해지고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소중한 것을 지켜냈습니다. 단순한 건물들이 아닌 수십 년의 삶과 추억이 담긴 공간을 지켜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한국의 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주에는 할머니의 제안으로 저희 부모님께서 할머니 식당에 와보기로 했어요. 처음엔 망설이시던 부모님이었지만 제가 매주 보내는 편지에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신 것 같았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제가 보낸 은하수 식당 영상을 보시고 많이 달라지셨어요. 할머니께서 된장찌개에 들어가는 재료를 하나하나 손질하시는 모습이 영상 속에 담겼는데 그걸 보시고는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마치 외할머니가 생각났다고 하셨죠. 아버지는 여전히 한국행을 탐탁지 않게 여기셨어요. 하지만 매일 저녁 어머니께서 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맹장염으로 쓰러졌을 때 한국 친구들이 보호자가 되어준 이야기, 재개발 위기에서 골목을 지켜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국인들에 대한 선입견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죠. 드디어 부모님께서 인천공항에 도착하셨어요. 저와 지연이가 마중을 나갔는데 짐을 들어주겠다며 달려온 지연이를 보시고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풀어졌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순간부터 골목 입구까지 오시는 동안 상인분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네셨죠. 은하수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향긋한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할머니는 제가 보낸 사진으로 부모님 얼굴을 이미 알고 계셨나 봅니다. 문도 열기 전에 어서 오세요라는 일본어 인사가 들렸죠. 어머니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제가 편지로 전해드린 할머니의 과거와 할머니의 너그러움 그리고 저를 딸처럼 아껴주신 이야기들이 떠오르셨나 봅니다. 할머니는 말없이 어머니를 안아주셨어요. 아버지는 처음에는 어색해하셨지만 할머니께서 일부러 준비하신 가쓰오부시 된장국을 드시고는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일본 가정식 맛이 난다고 하셨죠. 알고 보니 할머니께서 전날 밤늦게까지 유튜브로 일본 요리를 연구하셨다고 해요. 식사를 마친 후 할머니는 부모님께 조심스레 말씀을 꺼내셨어요. 과거에 겪은 아픔이 있지만
이제는 그 시절을 뛰어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젊은 세대들에게는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어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죠. 아버지는 그 말씀을 듣고 한참을 침묵하셨어요. 그러다 갑자기 일어나 할머니 앞에 깊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유 없는 편견으로 한국을 미워했던 자신을 반성한다고 하셨어요. 저녁이 되어 부모님과 함께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딸이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이 자랑스럽다고요. 할머니께서도 일본에 있는 저희 집에도 한번 방문해달라며 초대를 하셨습니다. 역사의 아픔을 이겨내고 서로를 이해하게 된 두 분을 보면서 진정한 화해가 무엇인지 배웠어요. 이제는 한국과 일본이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희망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은하수 식당의 작은 식탁에서 시작된 변화였죠.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연히 만든 기적 같은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한국 사람들의 정이 세상을 바꾼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연에 대해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동 필름이었습니다.